얼떨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방위력 증강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부터 어디 붙어 있는지도 헷갈리는 제3세계 국가들까지 방위력 증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무기 체계를 사들이고 있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 체계를 제작할 소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철강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전차장갑용 특수광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인데요. 워낙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다 수익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제조사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죠. 졸지의 서구 열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기용 특수광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는데요. 이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기 불과 2년 전 대한민국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차장갑용 초고경도 방탄강판제에 국산화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전세계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특수광의 전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젠 철 좀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갈수록 철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진짜 철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포크레인 만들듯 강철판을 뚝딱 접어다 용접 몇 번 한다고 장갑차나 전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80년쯤 전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는 그저 두꺼운 강철로도 적의 포탄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재래식 화력의 정점에 도달한 현대전에서는 경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특수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제작용 특수광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특히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 정말 바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스트라이커 장갑차만 90대, M1 에이브람스 31대, 푸거 지뢰제거용 장갑차 37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지원된 상태이니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 밖에도 영국은 챌린저2 14대, 독일은 레오파르트2 18대와 마르더 IFV 4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의 군사물자 재고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만한 물량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 대만의 경우 차일피일 무기 인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졸지의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임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해 무기 재고를 지속해서 균형 있게 유지 중이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문외한이 보더라도 생산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미국 내 상당수의 전문가가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미군 보유량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로 빠지는 바람에 이 공백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장비인 하이마스는 미국 정부가 마음문 제공을 약속했으나 정작 현재 도착한 물량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에서 사용할 물량도 부족해서 남은 물량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마크 켄시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선임 고문이 미군의 무기 재고 중 일부는 전쟁 계획과 훈련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원조의 총액만 벌써 662억 달러, 하나 약 87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 65%에 달하는 56조 8천억 원이 군사장비 지원입니다.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막대한 물량이 불과 600일 만에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미국이라 휘청이는 데서 끝나는 거지 유럽은 이미 그로
기록이 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유럽은 수년간 국방 분야 투자가 저조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시에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났다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유럽의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만 살펴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중무기 추가 제공도 선언했지만 정작 이라크 등 중동에도 이미 상당한 물량의 무기를 제공한 바가 있어 비축물자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되어가면서 유럽의 물자 부족 문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군사용 특수강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라다 보니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냉전 이후 지나친 군축으로 인해 군사용 특수강의 수요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했고 가격도 비싸며 심지어 규제도 많이 받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군사용 특수강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자동차용 철강을 생산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일대에는 군사용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게다가 서방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자체적인 철강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 행동이 스스로 제목을 조르는 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특수강 가격은 최대 17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철강 분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팬데믹 당시 치솟았던 철강 가격은 사태가 진정된 현재도 이전에 비해 20에서 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지에 전 세계가 군사용 특수강 노다지를 찾기 위해 혈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대한민국의 군사용 특수강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급해지자 서구권 나라들이 눈독을 안 들이려야 안 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2021년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는 가히 세계 1위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는 대형 금속 재료의 나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기술인데요. 전차를 예로 들면 장갑용 방탄강은 우선 기동성을 갖춘 무기 체계에 탑재가 용이해야만 합니다. 이에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15년부터 발빠르게 이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고 금속재에 미세 조직을 적용한 슈퍼베이네트강보다도 열 처리 시간을 무려 100분의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슈퍼베이네트강은 무기용 특수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 약 2.5기가 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1제곱미터 약 0.3평의 넓이에 주먹만한 사과 25억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은 피탄 실험 결과 슈퍼베이네트강보다 더 강한 인성과 경도, 강도를 갖췄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러니 미국이고 유럽이고 눈이 뒤집혀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사용 특수강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의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일소하고 심지어 수출 기반까지 마련한 셈인데요. 이에 더해 합금 설계 기술, 소재 공정 기술, 장갑 설계 기술을 비롯해 방탄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 평가 기술까지 향상되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13년 연속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포스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림이 슬슬 그려지실 겁니다. ADD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기술에 포스코의 생산력마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꿈에도 그리던 소부장 국산화에 이어 소부장 수출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요. 더불어 최근 ADD는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면 방어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구조를 적용한 피탄 실험에서 동일한 외부 충격에 기존 장갑 한제보다 우수한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보인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발의 탄환을 맞은 후에도 초고경도 방탄강 장갑이 깨지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의 방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성과는 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 성능에 대한 결과를 대한민국과 인도의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게 주요합니다. 명실공히 금속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장갑 기술력이 오래전부터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음에도 항상 이선 취급받았다는 걸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초고경도 방탄강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서구 열강에 중국산 특수강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졸지에 대한민국에 의해 원대한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심보를 부리는 건데요. 중국은 한술 더 떠 연일 자국의 15식 경전차가 우수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683식 복합장갑이 쓰였다는 사실 빼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문제는 96식 주력전차와 크기가 비슷하고 동일한 복합장갑을 채택했지만 무게는 무려 8톤이나 가볍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3세대 전차 가운데 방어 성능이 가장 뒤처지는 장갑재를 8톤이나 덜 장착했다면 방어력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러시아는 더 처참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스웨덴제 칼구스타프 84mm 무반동포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껏해야 RPG-7 수준의 RHA 300mm급 관통력에 러시아의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박살이 난 셈인데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K1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들려온 복합장갑을 사용했지만 정작 미국 기술자들은 복합장갑 제조 방식을 철저히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해가며 독자 기술을 확보해 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힘들게 배운 교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